그리고 보니까 우리 각자 소개도 잘 못하고 이까지 온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지금 소개 부분이니까 아, 각자 소개. 각자 소개? 네. 그래요? 첫 번째 시간에 했으니까 그래도 매번 그래도 또 그렇죠. 약간 예. 하니까.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950 구자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팔계 홍지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장법사, 삼장법사가 아니고 김장법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다 삼지창이라고 그러죠. 세 명이기 때문에. 자, 근데 창이 있나요? 이거 저는 걱정밖에 없네요. 사실 뭐 칼보다 이 펜이 더 강하니까.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스워드. 스워드. 그거는 저기 미국식 발음이고 영국식 발음 스워드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리는데 셰익스피어 있잖아요. 셰익스피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고. 어떤 의미요? 뭐 뭐를 핀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뭐를 핀다? 여기서 얘기 못하는. 그래. 셰익스피어는 쉐이크하고 스피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요? 쉐이크가 흔들다라는 뜻이고요. 스피어가 창이잖아요. 창. 그러니까 창을 휘두르는 사람이다. 근데 셰익스피어가 말했듯이 이 창, 검보다도 펜이 더 파워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셰익스피어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인의 대표. 김장 박사님. 제가 하나 좀 하죠. 그러면서. 인정.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책을 소개하는 시간 이제 지나서 책을 이제 심층해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오긴 했지만 넷플릭스 이 회사는 그 1997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22년 된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처음에는 지금처럼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뭐 콘텐츠를 보내는 게 아니라 DVD 방식을 사람들이 이제 그걸 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제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 이거를 거의 10년을 하다가 이제 인터넷 스트리밍 방식이 이제 유튜브에서 시작이 되면서 그걸 이제 차용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방식을.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와서 이제 업계에 지금 강자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넷플릭스 파워는 생각보다 엄청 크죠. 그래서 작년 2018년 그 매출액이 157억 달러더라고요. 157억 달러요? 네. 그리고 이제 종업원도 지금 5,400명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자산도 많고 그리고 더구나 놀라운 거는 전 세계 190개국에 들어가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 수를 가장 최근 걸 보니까 1억 4천만 명 정도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75억 명쯤 되나요? 그러면 하여튼 뭐그 비율로 보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면 가입자 수가 엄청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넷플릭스 회사의 이제 성장과 뭐 이제 전략 그리고 현황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제 처음 창업 과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두 사람의 공동 창업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창업자들이 둘이 어떤 관계고 그리고 어떤 그 서로 이렇게 특징의 비교가 있었고 서로 제가 생각에는 보완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처음 창업자의 이야기. 가장 유명한 그쪽 사업체가 이제 블록버스터라는 세계적인 이제 규모의 서비스를 하고 있던 회사의 비디오를 빌려서 보는데 업무 때문에 바빠서 반납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가 어느 날 그걸 반납하면서 보니까 연체료를 내란다. 그래서 그 연체료를 내가 왜 내야 되지? 라는 질문. 그래서 그러면은 연체료를 안 내는 모델이 없을까? 라고 봤는데 그 부분을 이제 헬스 클럽에서 차용을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은 이제 구독하는 것 같은 맥락의 서비스였죠. 그 모델을 갖고 와서 이 비디오를 우편으로 빌려주는 이런 부분이 이제 창업이 시작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블록버스터 그 당시에 7조 달러인가 7조 원인가 비즈니스였는데 이게 넷플릭스 때문에 3년인가 4년 만에 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고 비즈니스 모델이 확 바뀌었고 3년 4년만은 아니고 좀 나중에 망했지만 그래서 그런 그 초기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뭐 얘기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넷플릭스가 나오면서 그 전 세계의 그
미디어 비즈니스를 두 번을 확 바꿨대요. 두 번을 확 바꾼 게 이제 처음에 비디오를 빌려주던 비디오를 빌려주던 비즈니스가 CD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CD를 빌려주던 비즈니스가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면서 그 전 세계 그 컨텐츠 비즈니스를 두 번을 바꿨더라고. 그래서 야, 그 20년 만에 그런 세계의 비즈니스 모델을 두 번씩이나 바꾸는 회사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창업자 얘기는 했는데 창업자가 누군지 이름을 제가 아직 리드 이해한다. 헤이스팅스. 그치, 리드 헤이스팅스하고 마크 랜돌프 그 두 사람인데, 헤이스팅스 뭘 그렇게 서둘렀을까? 네,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두 사람 다 벤처를 창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헤이스팅스의 그 사람 그분이 이 랜돌프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 이제 회사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게 퓨어 아트리아라는 회사였더라고요. 근데 이 퓨어 아트리아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제 프로그램을 막 짤 때 버그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버그를 잡아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였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다가 이 헤이스팅스가 다시 이 회사를 이제 팔았어요. 비싼 값에. 그러니까 이제 캐시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 캐시를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이 넷플릭스 회사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같이 있었던 사람이 중에서 이 마크 랜돌프가 이제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나하고 같이 사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공동 창업자가 이제 됐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 랜돌프가 이제 그 CEO가 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헤이스팅스가 이제 공동 그 CEO도 됐다가 나중에는 그 헤이스팅스 혼자 이게 CEO가 이제 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마크 랜돌프는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근데 저는 이제 이 두 사람의 그 공동 창업자의 그 서로 관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회사를 만들 때 혼자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 명 같이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둘이 성격이 너무 비슷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격이 또 달라도 이제 또 장단점이 있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다른 경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랜돌프는 굉장히 우뇌형이고 그 헤이스팅스는 이제 자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마케팅 전문가고 이쪽은 이제 기술과 수학을 좋아하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DVD를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잠깐 빌려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그 모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기술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이제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가고 이제 막 그러면서 이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헤이스팅스의 입김이 처음에는 작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쪽이 이제 커진 거죠. 하여튼 그런 것도 이제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헤이스팅스가 거의 주도권을 이제 잡아가지고 지금의 회사를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두 창업자가 다 역할을 했지만 헤이스팅스의 그 역할이 지금의 넷플릭스를 만드는데 아주 크게 기여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요즘 이제 스타트업 비즈니스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 우리 한국에서 그 동업이라는 용어가 동업자가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그럼 이때 구성해야 되는 멤버로 가장 좋은 멤버는, 그래서 이제 동업자는 친구나 친척이나 뭐 이런 거지만 파트너는 그게 아니라 기술자가 있고 또 경우에 따른 이제 그 디자이너는 이제 제품 개발부터 이제 이런 디자이너, 그리고 그 다음 필요한 게 바로 마케터.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결합이 돼서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 가장 조합이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요즘 특히 미국에서 창업한 회사들 보면 1인 창업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 1인 창업이 뭐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그 다른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창업을 같이 함으로써 시너지를 내는 그런 이제 패턴이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동업을 유난히 싫어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젊은 사람들한테 동업을 하라고 권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외국은 거의 다 동업이야. 동업 창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걸 싫어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 난타를 하는 그 송승환인가요? 그분 파트너가 친구분이래.
근데 송승환 그분은 그 창작이나 이런 데하고요. 그분은 그 내부 관리 그걸 이제 서로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하나 봐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세상이 되게 복잡해졌는데 혼자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은 시작도 못 하다 하는데 그래서 전 될수록이면은 창업을 할 때 혼자 하지 말고 동업해라. 그래서 그 표현을 동업이라는 표현보다는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이거 영어에 대한 그 그게 아니고 사대주의 아닙니까 이거? 동업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대부분 동업의 관점은 그렇죠. 같은 생각을 갖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비즈니스나 혁신에는 이 업종이 만나야 되는데 동업은 대부분 이 업종이 동종업이에요. 동종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 시너지를 낼 수가 없는 경우에 잘 될 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잘 안 되면은 항상 갈라설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동업을 할 때 구체적인 숫자까지 추천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동업은 이제 1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2명, 3명, 4명, 5명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홀수가 좋은 것 같아요. 홀수. 왜냐하면 둘이 하는데 한 사람이 이쪽으로 가자고 한 사람이 이쪽으로 가자고 그럼 가운데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둘이 싸워요. 그래서 파탄이 나기 쉬운데 제3자가 있으면 그렇죠. 3명 있으면 둘 중에 1명 편을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대1로 이제 그 이쪽으로 방향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꼭 그 창업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네네. 인생살이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3명인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 아시나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백패킹을 다니는데 네. 이때도 짝수보다 홀수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의견이 갈릴 때에 그냥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의사결정하기도 쉽고 또 서로 이제 의견 교감하기도 좋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없으면 파탄 나기가 쉽습니다. 맞습니다. 애가 있어야 이게 되니까 애도 짝수로 나세요. 1명, 3명, 5명 이렇게. 아니, 홀수죠. 홀수 아니 그죠. 홀수. 그래서 우리는 다 홀수로 아니 저 홀수예요. 홀수예요. 1, 2, 3 일단 저는 애도 홀수로 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가 이게 커가는 데 있어서 이게 이따가 이제 전략 얘기는 하고요. 지금 우선 얘기를 하면 그 넷플릭스가 이제 막 커지면서 이제 파탄에 이르는 기업들이 이제 발생했었잖아요. 그런 기업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유탄 맞은 회사들. 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 그 블록버스터 비디오는 그 한 지역의 랜드마크였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보통 2층짜리 건물도 1층짜리 건물로 넓은 면적의 이제 매장을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한밤중에도 불이 항상 켜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밤에 많이 이제 그걸 빌리러 오거든요. 그 당시는 이제 다 비디오 테이프 방식이었거든요. 그 DVD도 나오기 전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연체료를 안 물려고 이제 빨리 갖다 줘야 돼, 수시로. 그리고 밤에 이제 뭐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영화가 좋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고 평론가 얘기를 듣고 이제 우르르 가서 빌리러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디오 테이프 이제 개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제 매진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밤밤중에 계속 불 켜져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그것 때문에 좀 안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도적의 뭐 그런 그 우려가 좀 줄어들긴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 넷플릭스가 이제 생기면서 넷플릭스는 매장이 없었거든요. 다 이제 인터넷 거기 들어가서 이제 주문하고 그러면은 이제 배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에 그 함께 온 그 이제 우편 봉지가 있으면 거기에 넣어가지고 우체통에 넣어서 가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 매장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 블록버스터하고 또 달리 이제 막 커지긴 커졌지만 여기도 이제 서버도 늘고 또 DVD 이거 개수도 채워야 되고 또 발송도 해야 되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편 그 배달 하여튼 그런 주문은 많은데 그에 비례해서 비용도 많아지니까 그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 회사가 이제 더 이상 못 참아가지고 블록버스터에다가 우리 회사 사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한 적도 있었고 또 한때는 아마존에다가 제안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 스트림 방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완전히 이 판이 바꿔져서 결국 나중에 그 블록버스터 비디오는 이제 파산을 하게 됐죠. 하여튼 뭐 그런 점에서 하여튼 옛날 그 블록버스터 비디오가 얼마나 파워풀했는데 이 넷플릭스 때문에 완전히 파산하게 됐는지 그런 과정이 또 생각이 나네요. 이거 소매 쪽에서 아주 기세등등한 아마존도 영화 쪽에서는 넷플릭스 때문에 길을 못 피고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오려고 애는 쓰는데 잘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마크 렌델인가 그분이 그 컨텐츠 생산을 아주 굉장히 잘한다고 또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넷플릭스의 성공 전략 이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거론할 수가 있을 텐데, 뭐 홍자님은 어떤 그 넷플릭스의 성공 전략이 가장 눈에 띄던가요? 그 컨텐츠를 오리지널 정책이요. 자기네가 그 지역에 현지화해서 현지에 맞는 콘텐츠를 자기네가 투자를 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이것이 그러니까 옥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영화를 만들었으면 이것이 한국에서 만들었지만 한국에서 딱만 파는 게 아니고 이걸 전 세계에 파는 거죠. 전 세계에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전략이 우리나라 그의 콘텐츠 산업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 될 수 있는 게 이 책을 읽다 보면은 한국이 이 콘텐츠 생산에서 굉장히 가성비가 높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드라마 시즌별로 만들 때 우리나라 한 10억에서 20억이면 된다. 그런데 지금 중국만 해도 벌써 한 20억 드라마 한 편 찍는데 뭐 한 5, 60억씩 들어간대요. 그런 것처럼 한국이 이 넷플릭스에서 한국의 그 컨텐츠 생산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그 오리지널 정책, 각 지역마다 특성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배분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성공했고 그것에 우리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콘텐츠 생산은 이제 조금 나중이고 더 초기 단계에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기술이나 뭐 마케팅이나 뭐 그런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 전략. 그거는 저기 뭐죠? 그 스트리밍에 나온 게 나왔을 때 그 스트리밍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느렸대요. 느려갖고 사실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을 못 가졌었는데 운이 좀 그쪽으로 간 방향은 맞는데 운도 따랐죠. 이게 그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곧 들어오면서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 넷플릭스도 이제 성공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이게 이런 거 보면 방향도 잘 잡아야 되지만 시류도 잘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사업 성공에 중요한 게 이제 전략 방향과 타이밍인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이 스트리밍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제 그 관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은 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바꾸자 했을 때 넷플릭스의 직원들 중에 창업자인 리드 헤스팅스와 임원 한두 사람 정도만 동의하고 전 직원들이 다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거를 설득하고 이 문화를 만들어서 현재와 같은 상태로 이제 바꿨다. 이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사항 아닌가. 이 방향을 잡고 이제 타이밍은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에 타이밍이 맞아지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넷플릭스가 이제 DVD로 이제 뭐 이렇게 빌려줬다가 거기서 이제 그만두고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넘어갔다. 바로 넘어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간 단계가 하나 그렇죠. 있었더라고요. 나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폭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걸 포기 안 했으면 지금의 넷플릭스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창업자 헤이스팅스가 이제 기술자라고 그랬잖아요. 엔지니어고 소화기구 이제 이런 그 좌뇌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생각하기는 DVD로 이렇게 대여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 엄청난 재고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편 발송 비용도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구체적인 그 미디어 말고 오프라인 미디어 말고 이 인터넷이 아니라 하여튼 그 통신으로 이걸 콘텐츠를 배송할 것인지 항상 고민을 해가지고 이분이 추진했던 게 뭐냐면 이제 왜 집에 왜 좀 더 케이블 TV 보면서 셋탑박스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한밤중에 통신비가 쌀 때 이 영화를 2시간째 영화를 통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셋탑박스에다가.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다운을 받으면 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리트리브를 해갖고 영화를 보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셋탑박스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그때 유튜브에서 인터넷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동영상.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이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셋탑박스 만드는데 돈도 들고 그렇죠. 이거 뭐 배달하고 이것도 다 이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존의 셋탑박스를 포기하고 인터넷 스팀으로 바꿨는데 그게 저는 결정적인 그 성공 그 계기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처음에 이제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인데 넷플릭스에서 겪은 가장 심각한 실패 중 하나의 비즈니스가 바로 이 DVD 대여 서비스와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분리하는 정책. 그러니까 처음 그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분리를 하면은 좋은 점이 이쪽 시장도 먹고 이쪽 DVD 빌려주는 시장도 먹고 스트리밍 시장도 먹고 두 알을 동시에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고객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았다. 이제 그래 제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몇 개월 만에 우리 과거에 그 코카콜라에서 뉴코크를 만들었다가 뭐 바로 사과를 했듯이 이 사과를 하고 무마시키는 이런 과정을 겪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 대여에서 이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넘기는 그 과정이 가장 그렇죠. 비즈니스 진통 과정이죠. 성장통. 아마 그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대기업들이 이것 하다가 일로 할 때 이걸 제대로 못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뭐라 그럴까요? 양다리 걸치다 이게 다 실패하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는 그래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전환을. 근데 사실 한 번에 팍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죠. 이제 구독 경제 이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이제 구독 경제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는데 그게 선입금하는 방식인데 이 대여 서비스라는 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제 비용을 내고 받는 이런 방식에서 스트리밍으로 넘어간다면 사전에 이미 돈을 다 내놓는 이 방식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 벽을 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양쪽을 다 취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는 그 고객 입장에서의 어떤 배신감 같은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여기서는 어쨌든 잘 극복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 우리가 넷플릭스 성공 전략으로 이제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거 그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그 추천 전략을 저는 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물론 이제 뭐 나름대로 뭐 빅데이터를 쓰거나 저의 IP나 그런 걸 계속 추적하겠죠. 근데 내가 집에서 컴퓨터로 보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인터넷으로 보든 간에 늘 새로이 틀어도 내가 보던 것이 중간에서 끊어져. 예를 들면 50분짜리를 한 30분 보다가 끊어졌어.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보게 해.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액션 영화를 봤다. 그럼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틀면 액션 영화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를 계속 나를 추적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AI를 이용해서, 즉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AI로 그 부분을 분석해서 예측 모델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봤던 내용이 없으면은 예측이 실패하는 거고, 기존에 봤던 내용이 많으면 예측 성공률이 높아지는 모델인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잠깐 그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왜 넷플릭스도 보다 보면 이제 월 정액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 이렇게 한 편을 보다가 재미없으면 중간에 이제 그만두잖아요. 근데 그만뒀다는 건 내가 별로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불만족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인이 보는 시청 시간을 다 프로그램에 다 짜게 쪼개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개인이 좋아요라는 혹은 싫어요라는 것을 표시를 안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갖고 이게 예측,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갖고 이 개인의 어떤 이제 행위를 유추하는 그런 모델까지 들어가 있는 콘텐츠를 다 봤느냐, 얼마나 봤냐 그걸 다 감안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한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1시간짜리를 봤어. 보다가 중 30분 만에 10분 만에 끝났어. 그럼 이제 근데 재미없으면은 그 콘텐츠를 다시 안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으면 그걸 다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좋아하는 구독을 누르는 거랑 마찬가지로 중간에 끊어졌어도 이 사람이 다시 봤느냐 그것까지도 감안을 하더라고. 그런데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예측률이 거의 실패해요. 아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자주 가끔 봐서. 그렇죠. 정보량이 적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예측 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일반적인 거를 이렇게 추천으로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혹은 관심 있었다는 걸 띄워주는 게 아니라 그 혹시 따님이랑 같이 아이디 공유해서 아닙니다. 그건 분리가 돼 있어요. 아, 그래? 표본의 그런 제약 네, 이라는 거죠. 이 데이터가 이 빅데이터로 돼서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양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의 데이터량이 스몰 안 데이터, 되니까 스몰 데이터의 함정.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오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작기 때문에 저는 오류를. 근데 이제 이 모든 인공지능이 다 그러지만 그 사람의 이제 패턴을 보고 그걸 인공지능이 다 러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보시면 볼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근데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구 박사님이 아주 굉장한 그 고객이네. 돈은 잘 내고 잘 보지는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넷플릭스 프라이즈라는 그 시상 제도를 마련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했고 이것 때문에 그 넷플릭스의 추천 그 시스템의 정확도가 굉장히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근데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뭘 눌렀는지를 보고 거기에 이제 추천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추천의 정확도가 이제 있을 텐데 이 정확도를 계속 높여주도록 이 경쟁을 붙인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2등 이하한테는 전혀 시상을 안 하고 최고의 1등한테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렇게 소위 우리가 요즘 뭐 천재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소프트웨어 천재들이 완전히 달라붙어가지고 그 추천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여서 엄청 기여를 했더라고요.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나 그 인공지능 쪽에는 끊임 프로젝트들이 사실 많이 있기도 하고 그 어떤 그 방법론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아니 근데 때때로는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인적 구성, 그 조직의 인적 구성 그걸 볼 때 그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쪽 정도만 가고 다른 데로는 많이 못 가는 것 같아요. 금융도 이제 금융공학 등등만.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벤처들 포함해서 넷플릭스 포함해가지고 이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 수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 회사들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가면 갈수록 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 창업자 중에 그 헤이스팅스가 그 이과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수학 좋아하고 막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의 성향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 만족을 위해서 이 수학 기술을 이용해서 최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이 좀 약한데 앞으로 더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